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오늘 마르크 샤갈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했는데 많은 고민을 했어요. 수많은 화가들 중에서 과연 어떤 화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마르크 샤갈만한 화가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시대가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힘들고 혼란스럽고 마스크 쓰고 다니라 답답하고 그럴 때 이 그림을 통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화가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른 게 이 마르크 샤갈이었어요. 그리고 부제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강연을 만들 때 의외로 이 부제를 정하는 게 힘들어요. 부제를 정하는 게 곰곰이 생각해서 지어봤어요. 오늘 강연의 부제는 샤갈 혼란의 시대 사랑을 색칠하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끝까지 다 들었을 때 약간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 이름은 들어보셨어도 어떻게 해설을 하게 됐고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읽어주게 됐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짧은 자기소개를 할게요. 자, 먼저 저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도슨트는 이 전시 해설가죠. 전시 해설가. 미술관에 가면은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해설을 해줘요. 그림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기도 하고 혹은 그 전시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했던 전시가 비가이즈전이고요. 이거는 삼성역 쪽에 미술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술의 전당에서 툴루즈 로트렉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에 최소 3, 4개씩 전시를 진행을 하는데 당연하게도 이 해설을 하면은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술 해설을 하고 있으면 어떤 질문을 많이 받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전공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림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전공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조금 망설였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사실은 미술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는 영화 전공자거든요. 저는 애초에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생 때도요. 항상 친구들한테 영화를 추천해 줬어요. 그렇게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감독들의 자서전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을 선택을 할 때, 뭔가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영화 전공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독특하죠? 이 영화 전공을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림을 설명하고 있냐? 이 에피소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영화 전공으로 딱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희 교수님을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만났어요.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영화를 배울 건데, 너희가 이 영화 전공자라고 해서 영화만 하면 절대 안 된다. 항상 이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걸 같이 공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줬던 게 그림이었어요. 그림. 야,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그림은 봐야 돼. 그림 정보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때 교수님이 저희를 이 납득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서 그래서 이런 거구나. 좀 납득이 됐거든요. 자, 그 영화를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화는요. 전 세계 최초 영화예요. 실제로 전 세계 최초 영화로 등록이 돼 있어요. 지금 틀 영화가. 류미에르 형제가 만들었어요. 류미에르 형제가 만든 제목이 열차의 도착이에요. 그게 지금 전 세계 최초의 영화인데 먼저 그 영화를 좀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름 재밌지 않나요? 전 이 시대 사람들 모습을 보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영화 중에 가장 정직한 제목을 갖고 있어요. 열차의 도착이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화가 끝났는데 지금 보신 게 실제로 전 세계 최초 영화로 등록이 돼 있는 영화예요. 등록이 돼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 최초 영화를 등록을 하려면 뭘 해야 됐을 것 같으세요? 혹시 몰라요. 류미에르 형제 이전에 누군가 영상을 찍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영화가 첫 번째 영화로 등록이 될 수 있었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류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상영을 했기 때문이에요. 상영을 했기 때문에 등록이 된 거죠. 자,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 상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틀 수 없잖아요. 당시에 이런 VIP 분들을 초대한 다음에 카페에 다 불렀어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 영화란 걸 만들었다. 지금부터 상영을 해드릴 건데 한번 보고 평가해달라. 이러고 류미에르 형제가 이 영화를 딱 틀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반응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아, 이런 게 영화구나. 아, 사진이 움직이네. 되게 특이하네. 이랬을까요? 한 명도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딱 틀었을 때 사람들은요, 기차 들어온다! 다 뛰쳐나갔대요. 실제로 기록에 한 두세 명은 기절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전 세계 최초 영화는 최초의 다큐멘터리였구나. 절대 아니에요. 영화 전공자로 들어가면요, 이런 농담을 많이 해요. 전 세계 최초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공포 영화였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 앞에 벽을 뚫고 기차가 들어오는 거였대요. 자,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중요하냐면, 류미에르 형제가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고할 게 없었어요. 참고할 게 없었겠죠. 첫 번째 영화니까. 독특하게도요, 류미에르 형제의 아버지가 화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추천해줘요. 이때 류미에르 형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봤던 게 밑에 화면에 있죠. 클로드 모네의 생 라자르 역이었어요. 생 라자르 역. 이 영화는 류미에르 형제가 이 생 라자르 역이라는 그림을 보고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열차의 도착인 거죠. 열차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자, 이래서 애초에 영화의 탄생과 그림은 관련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영화를 공부했지만 항상 그림을 같이 봤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영화라는 게 막상 만들어 보니까 보는 거랑은 너무 다르다. 아, 이렇게 힘든 작업이었구나. 저랑 잘 안 맞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어렵기도 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차피 그림도 공부했고 영화를 공부하면서 시나리오도 같이 공부했는데, 내가 전시장에 가면은 해설해주는 사람들의 해설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정말로 처음 해설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경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 한국말로 해설을 듣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 종합을 해서 그림 해설을 하는데 시나리오를 배웠으니까 정말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이 그림과 관련된 화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그때부터 저는 해설을 하기 시작했고 시나리오를 대입시켰어요. 그래서 제 해설은 이 강연도 똑같아요. 뭐 그림에 대한 분석보다도 그림이랑 같이 그 화가의 인생을 들려드릴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영화를 전공한 그림 해설가라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나볼 화가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술에도 삶에도 이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색깔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사랑의 색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르크 샤갈은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평생 동안 그림에 집착했던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사랑. 평생 동안 사랑을 그렸고 행복을 그렸어요. 그리고 인간을 치료하는 건, 위로하는 건 오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화가죠. 자, 그 화가의 얼굴을 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잘생겼죠? 왼쪽이 젊은 시절이고 오른쪽이 노년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화가는 그림도 그림인데 또 하나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있어요.
화제가 됐던 게. 뭘 것 같으세요? 사진에 해답이 있어요. 왼쪽 젊었을 때 사진과 노인이 됐을 때의 사진에 그 기술력 차이가 보이세요? 기술력의 차이가? 흑백에서 컬러가 됐죠. 자, 그만큼 시간이 흘렀었어요. 마르크 샤갈은 장수로 유명했어요. 장수한 화가로. 그럼 얼마나 살았냐? 마르크 샤갈은 1887년에 태어나요. 1887년. 그리고 언제 사망했냐?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마르크 샤갈은 무려 1985년에 사망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1887년에 태어나서 1985년에 사망했다. 98세를 살았죠. 98세를. 흔히 그냥 100세를 살았다. 한 세기를 살았다. 이야기 나오는 화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크 샤갈을 얘기할 때 모든 인생을 다 짚을 수 없어요. 너무나 방대해요. 너무나 방대해서 뭘 얘기할 거냐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랑을 주제로 얘기할 거야. 마르크 샤갈의 사랑. 그리고 이분이 평생 동안 집착했던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를 함께 엮어서 들려드릴 거예요. 자, 영상을 하나 더 볼 거예요. 더 볼 건데 제가 이 영상을 틀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영상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짧아요. 짧은데 딱 처음 틀었을 때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가져온 거 맞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면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는지 아실 거예요. 영상 볼게요. 이게 장학생 커플이구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짧죠? 짧은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얼마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죠. 응답하라 1988이었는데 제가 저걸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나라에서요. 유독 샤갈이 유명해요. 유독 마르크 샤갈이 유명하단 말이죠.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없는데 엄마가 대학 다닐 때는 이 대학가 앞에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란 카페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마 강연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 카페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카페가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단 말이죠. 정확히 2년 전에 제가 마르크 샤갈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마르크 샤갈 전시에서 해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샤갈을 너무 좋아하는데 샤갈의 대표작을 보고 싶어서 왔다. 그 대표작이 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대표작이 너무나 많다. 혹시 어떤 그림 말씀하시는 거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것도 모르냐고. 샤갈의 대표작은 눈 내리는 마을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했죠.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란 작품은 없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에 또 비슷한 연배의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또 물어보셨어요.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맞냐고. 또 없다 그랬죠.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두 명이 그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확신이 있는데 10명쯤 넘어가니까 슬슬 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내가 혹시 모르는데 대답한 거 아니야? 내가 혹시 막 잘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두꺼운 샤갈책을 구한 다음에 다 읽어봤어요. 그림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없어요. 샤갈의 눈 내리는 말이라는 작품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겼냐? 그 카페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다들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 착각을 우리나라에서만 해요. 샤갈의 대표작은 눈 내리는 마을이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왜 생겼냐면 사실은 이 카페 이름이 생긴 이유는 여기 있어요. 김춘수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었어요. 이 시로 인해서 그 카페가 만들어진 거였죠. 이 시와 카페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우리나라에만 많이 생기는 오해가 샤갈의 대표작은 눈 내리는 마을이다. 이런 오해였어요. 자, 그런데 일단 그런 그림은 없어요. 그래도 김춘수 시인이 시를 쓸 때 샤갈의 어떤 그림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봤어요. 아니 그럼 시를 쓸 때
대체 뭘 보고 만들었을까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와 마을이란 그림이고요. 제가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비테프스크 위에서. 독특한 그림이죠. 그림 보시면은 공중에 웬 짐을 지고 수염이 덮여 있는 유대인이 공중을 걷고 있죠. 저 마을의 이름은 비테프스크예요. 제목처럼. 비테프스크는 샤갈의 고향인데 이곳은 그냥 마을이 아니었어요. 비테프스크는 어떤 마을이었냐면 샤갈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박해라고 들어보셨죠? 이때 전 유럽에서 유대인 박해가 엄청났어요. 비테프스크는 러시아에 있는 곳이거든요. 러시아에서도 유대인 박해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게토라고 하죠. 지정해줬어요. 너희 유대인들은 아무 데서나 살지 말고 우리가 정해준 곳에서만 살아. 그 중에 하나가 비테프스크였던 거예요. 유대인은 여기에 모여 살았어요. 한 번에 관리하기 편하니까. 자, 그 샤갈의 비테프스크에 눈이 내렸죠. 이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껴안고 있죠. 저 공중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데 유대인 노인이에요. 유대인 노인. 샤갈이 유대인이니까. 자, 저건 뭐냐면 공중을 걷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떠돌아다녔어요.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란 말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조국을 잃고 타국을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을 뜻할 때 얘기하는 건데 그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유대인의 발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이 지붕 위에 있단 말이죠. 발이 지붕 위에 있어요. 저거 우연이 아닙니다. 마르크 샤갈이 일부러 지붕 위에 그려놓은 거예요. 발을. 왜 그러냐? 샤갈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언어를 썼단 말이죠. 유대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붕 위를 걷는다. 지붕 위를 걷는다. 유대인 말에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하는 걸 뜻한대요. 즉 이 그림은 그 당시 비테프스크에 살던 유대인들의 가난과 빈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그 삶을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유대인의 언어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인들끼리만 이 뜻을 공유했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 샤갈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비테프스크, 유대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자, 이 세 가지를 샤갈은 평생 동안 반복시키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계속 보여드릴 건데 마을이 나온다. 90%는 이 비테프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는 뭐냐? 에펠탑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프랑스 파리겠죠. 샤갈은 평생 이 두 가지 마을을 계속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곳에 같이 살던 가족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왼쪽이 샤갈의 아버지고요. 오른쪽이 어머니인데 아버지의 옷을 보세요. 더럽죠. 샤갈은 항상 아버지의 옷을 그릴 때 더럽게 그려요. 왜 그러냐? 뭐 아빠를 싫어하거나 뭐 미워했던 게 아니고요. 샤갈의 아버지는 청어 도매상에서 육체 노동을 했어요. 육체 노동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옷이 더러웠던 거예요. 항상 생선을 날랐으니까. 샤갈이 볼 때는 아버지의 옷이 맨날 그렇게 더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 샤갈은 항상 아버지의 옷을 지저분하게 그려요. 내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중에 샤갈이 성인이 됐을 때 샤갈의 아버지는 이 육체 노동을 하면서 생선 도매상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샤갈은 아버지를 표현할 때 물고기로 표현하기도 해요. 물고기로. 샤갈의 그림에 물고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은 샤갈과 어머니인데 이 그림에는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 그림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르크 샤갈은 원래 꿈이 화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음악가였죠. 바이올린 연주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음악가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대요. 너무 잘 그렸던 거예요. 그때 샤갈은 충격을 받아요. 아, 나도 뭔가 그림이라는 걸 그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화가로서의 꿈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죠. 엄마, 저 꿈이 새로 생겼는데 음악가가 아니라 화가가 될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는 꿈이 너무 자주 바뀐다. 저번 주에는 음악가라더니 이번엔 또 화가냐. 그런데 처음엔 무시했는데
샤갈이 이번엔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그림을 너무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렸냐면 그림을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다 찢은 다음에 자기 벽에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으로 샤갈의 방이 도배가 될 정도였대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서 다짐을 했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너가 이번엔 좀 열정이 남다른 것 같으니까 엄마가 제안을 할게. 너의 그림들을 다 가지고 이 비테프스크에 딱 하나 있는 미술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자. 너가 그 미술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면은 어머니가 지원을 해줄게. 그때 샤갈이 알겠다고 자신의 그림을 바리바리 쌌죠. 그리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지금 가고 있어요. 테스트를 보러.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려진 거야. 그래서 테스트 보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린 샤갈을 보세요. 표정이 뭔가 시무룩하지 않아요? 시무룩하잖아요. 본인이 그래요. 아, 설마 시험 볼 줄 몰랐대. 테스트 볼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 표정 보세요. 어머니 표정은 막 휘파람 부는 것 같지 않아? 어머니가 더 신났죠. 어머니가 이때 더 즐거워했대요. 테스트 본다고 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샤갈은 딱 이날 이 테스트에서 한 번에 합격했어요. 미술 선생님이 얘기했죠. 아, 아드님은 미술에 재능이 있다. 첫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선생님이 한 말인데 마르크 샤갈은 내가 교육시킨 아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림을 그릴 때 보라색을 쓰더라. 보라색을 쓰더라. 샤갈의 별명이 색채의 마술사거든요. 어릴 때부터 색을 쓰는 게 남달랐죠. 이미 그 선생님은 알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육체 노동을 하니까 당연히 가난했겠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림에 열정을 쏟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그림이 되게 특이할 거예요. 정말 특이하죠? 그림을 딱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오른쪽에 날개를 단 천사가 내려와요. 샤갈이 캔버스 앞에 앉아 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딱 뒤돌아봤더니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목이 꿈이에요. 꿈. 샤갈은 어느 날 이 너무 힘든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울면서 잠이 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날 꿈에 갑자기 지붕이 열리더니 천사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샤갈이 그림 그리는 걸 지켜보더래요. 이 꿈을 딱 꾸고 나서 샤갈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이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아, 나는 이 신의 재능을 물려받았다. 신께서 나에게 그림 그리는 재능을 주신 거다.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내 손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께 감사하며 살았죠. 자, 그래서 이런 작품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요. 샤갈의 집에서 이 미술학교에 가려면 항상 꼭 건너야 되는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다리가. 무조건 그 다리를 건너야만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그 다리를 막 걷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샤갈은 그 여성을 딱 마주치게 되는데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처음 봤어요. 그 여성이 이분이에요. 벨라라는 여성이에요. 벨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샤갈을 이야기하는데 벨라를 빼놓고 하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 샤갈과 벨라는 항상 같이 가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벨라는 이 비테프스크에서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했대요. 거기다가 샤갈과는 정반대였어요. 샤갈은 가난했죠. 벨라는요, 비테프스크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비테프스크에 부모님이 큰 보석 상점을 3개나 운영했대요. 3개나. 굉장히 잘 살았죠. 이 당시에 비테프스크에서 부자 하면은 벨라였어요. 자, 다리를 건너다가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그 다리에 둘밖에 없었어요. 서로 건너가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샤갈이 그 벨라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다리 위에서. 그리고 자신이 그 벨라에게 첫눈에 반했던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인데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첫 만남을 어떻게 그렸는지. 이렇게 그리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림 자세히 보시면요. 이 다리 위에 벨라와 샤갈이 마주쳤죠. 그리고 샤갈은 모자를 벗고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인사를. 이때 샤갈이 그래요. 나는 벨라를 딱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나중에 벨라도 자서전을 쓰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샤갈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나도 사실은 샤갈에게 첫눈에 반했다. 둘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샤갈을 화가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샤갈은 시인이기도 했어요. 시인.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심지어 살아있을 때요. 이런 말까지 해요. 나는 나한테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는 것보다 그림이 참 시적이네요. 라고 말하는 걸 제일 좋아했대요. 자, 그럼 글을 대체 얼마나 잘 썼냐. 이때 첫 만남에 대한 그 글을 썼어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을 써요. 10대 때. 그녀의 침묵은 나의 것이었고 그녀의 눈도 나의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첫눈에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바로 내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말을 남겨놔요. 글 참 잘 쓰죠. 로맨틱해요.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는데 문제가 생겨요. 둘은 정말 죽고 못 살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집안의 반대였어요. 집안의 반대. 우리 항상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패턴 똑같죠? 남녀가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꼭 부모님이 반대래요. 둘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한쪽만 반대하죠. 당연히 부자인 쪽이 반대했겠죠. 벨라의 부모님이 엄청난 반대래요. 야, 얘는 절대 안 돼. 야, 왜 너는 샤갈 같은 애를 좋아해?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수준도 안 맞고 샤갈이 화가라고는 하는데 아직 한 점도 못 팔았잖아. 너 쟤랑 결혼하면 고생할 거야. 너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때 샤갈이 도저히 안 되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난 이렇게 축복 없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그때 벨라한테 약속을 해요. 내가 지금 이 프랑스 파리란 곳에 가서 거기서 내 그림으로 성공을 하고 올게. 내가 그 예술의 중심지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올 거니까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좀만 기다려줘.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 약속을 해요.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이 둘은 사진을 찍어요. 화면에 사진 보이죠? 이 사진이 실제로 떠나기 직전에 찍은 거예요. 떠나기 직전에 서로의 약속을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사진을 찍고 샤갈은 떠나게 되죠. 그리고 샤갈은 그 당시 예술의 중심지라 불리는 프랑스로 떠나게 돼요. 프랑스 파리에 왔죠. 당시에는 이 프랑스 파리 샤갈만 온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성공을 위해서 전부 프랑스 파리로 왔죠. 이때 파리에 모였던 예술가들을 뭐라고 부르냐? 에꼴드 파리라 그래요. 에꼴드 파리. 에꼴드 파리가 딱 이 당시에 성공을 위해 모였던 예술가들을 통칭하는 얘기예요. 통칭하는 말인데,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예술가들은 파리에 모이긴 했는데 한 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두 곳으로 나눠졌어요. 이 두 개의 구역은 약간 라이벌 같은 구도가 돼요. 어디였냐? 둘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쪽은 이 몽파르나스 라류시라는 곳에 모였어요. 몽파르나스 라류시. 자, 라류시라는 이름이 좀 낯설 거예요. 번역하면 재밌게도요. 라류시는 벌집이에요. 벌집. 왜 벌집이냐? 딱 그림 보세요. 일단 건물이 굉장히 좀 오래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방값이 매우 쌌어요. 방값이 왜 쌌냐? 저기 딱 들어가면은 그나마 좀 비싼 값 준 사람들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돈이 없는 예술가들은요 지하에 들어갔어요. 지하에 들어가면은 방 평수가 1평, 1평, 2평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창문도 없었죠. 다 따닥따닥 들어가서 정말 죽도록 그림만 그렸대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마치 벌집에 들어가 있는 벌들 같다 그래서 라류시, 벌집이라 불렀던 거예요. 마르크 샤갈은 이 라류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어디가 있었냐? 이곳이 있었죠. 너무 유명한 데죠. 아마 프랑스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꼭 들어봤을 거예요. 몽마르트르에 세탁선이란 곳이 있었어요. 세탁선. 재밌죠? 이름이 참 재밌어요. 세탁선. 세탁선이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있지만 센강이 흐르잖아요.
파리에는 센강이 흐르잖아요. 그 센강에 그 당시에는 이 세탁선이라는 배가 실제로 떠다녔대요. 센강에. 말 그대로예요. 그 배 위에서는 사람들이 세탁을 했어요. 실제로 세탁을 하는 세탁배였어요. 그런데 그 세탁선과 이 몽마르트의 세탁선 건물이 너무 흡사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인 게 세탁선이었어요. 자, 파리에 모였던 수많은 예술가들은 다 이 두 곳으로 흩어져요. 라리시 아니면 세탁선. 그리고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라리시 쪽, 이 몽파르나스 쪽에는 유명한 미술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몽파르나스에는 이런 학구파들이 갔고, 학구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몽마르트르에는 반항아들이 갔죠. 반항아들. 자, 어떻게 나눠지냐? 보통 이렇게 나눠져요. 몽파르나스 라리쉬에는 이 마르크 샤갈이 있었고요. 몽마르트에는 피카소가 있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화가죠. 피카소가 있었어요. 자, 이곳에서 샤갈은 그동안 너무 시골에 있어서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술들을 접하게 돼요. 새로운 예술들. 이때 파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술가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두 가지의 예술 사조가 장악하고 있었죠. 이때 파리에 어떤 사조가 있었냐? 바로 이런 게 있었죠. 자,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카소의 입체파가 있었고요. 마티스의 야수파가 있었어요. 야수파. 들어보셨죠? 자, 먼저 이 두 개를 구분시켜 드릴게요. 의외로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입체파의 대표적인 화가가 피카소인데 저게 뭐냐면 제목이 만돌린을 든 소녀예요. 그런데 알아보시겠어요? 어떤 형태인지 못 알아보겠죠? 그냥 대충 약간 그냥 짐작만 갈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입체파를 영어로 하면 큐비즘이에요. 큐비즘. 큐비즘이 뭐냐? 말 그대로 큐빅을 생각해 보세요. 큐빅을. 피카소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동안의 그림은 전부 시점이 하나였다. 하나잖아요. 그래야 원근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그림은 시점이 하나였는데 피카소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야, 하나의 시점으로 그리는 건 아니야. 그건 본질을 표현하는 게 아니야. 모든 곳을 다 봐야지. 본질을 표현하려면. 이때부터 피카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리모컨을 보시면 그동안의 시점은 이 정면을 봤죠. 하나니까. 이때부터 피카소는 그 본질을 파악하겠다고 정면, 뭐 앞, 뒤, 좌, 우, 위, 아래를 한 번에 다 봐요. 다 본 다음에 한 화면에 쫙 펼쳐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 입체파는 알아보기가 힘들죠. 다 펼쳐져 있으니까. 주사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위. 자, 주사위를 한 사람이 아무리 한 시선으로 최대한 많은 면을 보려고 해도 3면밖에 못 보죠. 그런데 피카소는 뭘 했냐면 그 주사위를 모든 면을 볼 수 있게 쫙 펼쳐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입체파예요. 자, 그래서 입체파의 그림은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없어요. 못 알아보겠으니까 이쁘지도 않고. 그게 입체파예요. 자, 그리고 야수파를 볼게요. 야수파의 선구자는 마티스예요. 들어보셨죠? 야수파. 자, 야수파란 이름이 재밌죠? 야수파는 뭘 했냐면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킨 거예요. 형태를. 마티스, 야수파는 색채를 해방시켰어요. 색채를. 자, 이런 거예요. 야수파 전에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렸어요. 자연의 색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티스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는 내 감정에 따라서 색이 막 달라 보이는데 왜 나는 항상 똑같이 그려야 돼? 하늘은 파란색, 구름은 하얀색, 나무는 갈색. 왜 이렇게 칠해야 돼? 난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보이는 대로 칠할 거야. 그림 보세요. 이 모자를 쓴 여인이 있죠? 모자를 쓴 여인? 마티스 아내예요. 마티스 아내, 실제로. 아내를 그린 건데 여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마티스가 아내랑 딱 싸웠는데 이 싸우고 날 때마다 자기는 아내의 얼굴이 이 살구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붉은색, 파란색으로 보였대요. 난 그렇게 보이는데 왜 자꾸 살구색으로 칠해야 돼? 이제부터 내가 느끼는 대로 칠할 거야. 자기 마음속에 보이는 대로 막 칠하는 거예요. 자연의 색을 벗어났죠. 참고로 저 그림 그렸을 때 마티스의 아내가 저거 보고 기겁을 했대요. 엄청나게 싸웠대요. 왜 나를 저렇게 그렸냐고. 심지어 야수파란 말이 왜 생겼는지도 재밌어요. 의외로 이런 사조들은요,
막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지어진 거지. 저 야수파, 마티스와 생각이 비슷한 화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전시회 그림들은 다 저런 식이었거든요. 그 전시회에 딱 중앙에 소년 조각상이 있었던 거야. 소년 조각상. 한 평론가가 그 전시를 딱 보다가 이런 말을 해요. 아, 저 소년상은 마치 야수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이 그림들은 야수다. 그때 평론가가 사실은 욕을 한 건데 그 욕이 너무 유명해지면서 야수파란 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막 지식인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사조는요, 평론가들이 욕하다 생긴 게 많아요. 야수파도 똑같았죠. 자, 샤갈은 이 두 개의 그림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이 두 개, 입체파와 야수파의 절충안이 있었죠. 한 화가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입체파는 너무 형태만 생각했어. 야수파는 너무 색채만 생각했어. 너무 과도하게 갔다 이거예요. 로베르 들로네라는 화가가 나타나서 이 절충안을 그려요. 오르피즘이란 거야. 오르피즘. 자, 오르피즘은 그림에 보이시는 그대로예요. 야수파와 입체파의 이 영향을 골고루 섞어놨어요. 섞어놨어요. 입체파도 보이고요. 야수파도 보이죠. 그 적정선을 합쳐놓은 거예요. 오르피즘은 그 유명한 음유시인 오르페우스에서 나온 거예요. 오르페우스가 음유시인이잖아요. 이 그림과 이 형태와 색채를 조합해서 리듬감을 맞추겠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로베르 들로네. 자, 샤갈은 정확하게 이 세 개의 그림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죠. 이때부터는 그 유명한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샤갈 하면은 항상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죠. 나와 마을이에요. 나와 마을. 자, 그림 보세요. 왼쪽에 염소가 있고요. 오른쪽에 샤갈이에요. 염소의 이 머리에는 이 소 젖을 짜는 여인이 그려져 있죠. 마르크 샤갈의 그림에 염소가 나온다? 그건 비테프스크를 뜻해요. 고향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테프스크에서 가장 많이 키우던 게 이 염소였대요. 항상 비테프스크에 가면은 마을 사람들이 이 염소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염소가 나온다? 비테프스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림 위에 보세요. 거기 있는 농부들,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 교회, 집들이 있는데 막 뒤집어 놨죠. 마르크 샤갈의 그림은 마치 동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동화. 동화를 그리는 것처럼 그려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죠? 꿈속 장면 같아요. 그리고 형태를 보시면 원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나눠놨죠. 입체파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중앙 아래를 보세요. 이 샤갈이 나무를 들고 있는데 저 나무가 뭐냐?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유대인의 상징.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어요. 구약을 믿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구약에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자신의 상징으로 떨기나무를 그리기 시작해요.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였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염소의 눈과 샤갈의 눈 사이에 자세히 보세요. 실 같은 게 있어요. 실 같은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네. 재밌죠? 저게 뭐냐면 염소가 비테프스크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나와 마을은 연결돼 있다. 하나다. 그래서 제목이 나와 마을인 거예요. 자,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샤갈은 입체파, 야수파, 오르피즘의 영향을 받았지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만 따와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다음 작품 볼게요. 이 그림이 재밌어요. 7손가락의 자화상이에요. 7손가락의 자화상. 제목처럼 손가락이 7개죠? 그런데 뭐가 재밌냐면 왼쪽에 창문 보세요. 왼쪽에 창문을 보시면 에펠탑이 있죠? 파리예요. 이건 현실이죠. 이 왼쪽 부분이 현실인 거예요. 현실. 자, 그런데 난 지금 파리에 있는데 이게 현실인데 생각은 딴 데가 있죠. 머릿속에 뭉게뭉게 구름이 올라와서 저 상상 속에 뭔가 있죠. 건물이 있어요. 비테프스크 유대 교회예요.
현실은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이 머릿속 생각은 전부 비테프스크에 가 있는 거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성공해서. 그리고 손가락이 7개잖아요. 저기 중요한 뜻이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랬죠. 유대인의 언어를 넣어놨다. 유대인의 말 중에 7손가락으로 일한다 라는 말이 실제로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열심히 일한다래요. 정말 빠르게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었어요. 샤갈이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이런 표시였죠. 표시. 자,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렸냐? 당시 라리쉬에 살던 화가들한테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라리쉬에서는 둘 중에 하나다. 죽거나 유명해지거나. 자, 당시 라리쉬에는요,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다 성공을 못해서 굶어 죽은 화가들도 그렇게 많았대요. 둘 중 하나였어요. 죽거나 유명해지거나. 샤갈은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요. 유명해져서 빨리 자신의 사랑 벨라한테 가야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그림들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샤갈은. 자, 마지막 그림이요. 제목이 창문으로 보이는 파리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늘 자세히 보시면은 색이 독특해요. 색이. 보세요.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죠. 이 프랑스 국기 색깔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에펠탑도 있고. 난 지금 프랑스에 있다. 얼굴 보세요. 얼굴도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른쪽은 현실을 보는 눈이고 왼쪽은 상상을 보는 눈이에요. 하늘이 현실이고 이쪽 나눠지죠. 밑에 나눠지는 부분 밑에는 기차가 있어요. 저 기차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빨리 기차 타고 비테프스크 갈 생각을. 의자 보세요. 벨라에게 줄 꽃을 그려놨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 이 그림의 포인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의 가장 큰 포인트는 어딜 것 같으세요? 저 샤갈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샤갈의 얼굴. 얼굴과 모습을. 찾으셨어요? 사랑꾼이라고 했죠. 평생 사랑을 그렸어요. 밑에 샤갈의 모습에 손을 보시면 하트가 들려있잖아요. 하트가. 벨라 주기 위한 하트죠. 요즘에 뭐 그런 손아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샤갈이 원조였어요. 손아트. 입 자세히 보세요. 꽃도 물고 있어요. 정말 무슨 완전 사랑꾼이죠. 자, 그만큼 벨라에 대한 생각이 너무 컸던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지. 그리고 놀랍게도 이 그림들로 점점 파리에서 유명세를 타요. 이런 화가가 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림도 팔고 이제 화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때 결심해요. 이제 됐다. 이제 이 정도면은 벨라의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거야. 그때 다시 벨라를 보기 위해 비테프스크로 돌아가게 돼요. 벨라를 보기 위해 돌아갔는데 사진 참 이쁘죠?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벨라와 샤갈인데 샤갈이 벨라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비테프스크에 갔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원래는 결혼만 하고 금방 나오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쟁이 터졌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난 벨라와 결혼하고 다시 벨라와 함께 파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얼마 뒤에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팔이 묶여버렸죠. 그때 샤갈은 어쩔 수 없이 비테프스크에서 몇 년 동안 지내게 돼요. 다시 파리로 못 가게 됐었죠. 전쟁 때문에. 자, 그런데 샤갈은 그래도 행복했어요. 최대한 이 전쟁에 대한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벨라와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 이때 샤갈은 우리가 아는 대표작들을 쏟아내게 돼요.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자, 어떤 그림이 나오냐? 그 유명한 생일이죠. 샤갈 하면은 이 그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생일. 이 그림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샤갈의 그림은 항상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제목이 생일이잖아요. 결혼 얼마 전이었는데 그때가 샤갈의 생일이었대요. 그때 이상하게 벨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샤갈은 섭섭했죠. 근데 생일도 안 챙겨주고 어디 간 걸까? 알고 봤더니요. 벨라는 몰래 샤갈 몰래 깜짝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샤갈이 외출한 사이에 샤갈 집에 들어간 다음에 이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 준비를 하고서 꽃을 들고 서 있었대요.
그리고 샤갈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벨라가 꽃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너무 감동해요. 너무 반했대요. 그 모습에. 그때 샤갈이 그 꽃을 들고 있는 벨라에게 다가가서 입맞춤을 해요. 그때 샤갈이 이런 말을 해요. 입을 딱 맞췄는데 마치 내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너무 행복해서. 그림 보세요. 샤갈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표정 보시면요. 이미 눈을 감고 그 행복에 취해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의 포인트는 벨라예요. 벨라 보세요. 샤갈의 표정은 지금 이 감동에 젖어 있는데 벨라는 눈을 크게 뜨고 있잖아요. 벨라는 이때 너무 놀랬대요. 너무 놀래서 이 감동에 젖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샤갈은 이미 공중에 떴는데 벨라는 뜰랑말랑하고 있죠. 한쪽 발만 떴잖아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 이어지는 작품이 있어요. 둘이 지금 몸이 떠가고 있는데 왼쪽에 창문이 열려 있죠. 창문으로 나가야죠. 그 다음 연결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도시 위에서. 아름답죠. 도시 위에서 한 작품인데 샤갈과 벨라가 한 몸이 된 다음에 이 비테프스크 위를 날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도요. 서로 한 몸이 됐다는 게 어떻게 표현했냐. 벨라는 오른팔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샤갈은 왼팔만 나와 있죠. 샤갈의 오른다리가 나와 있고 왼쪽 다리는 벨라와 합쳐져 있어요.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 행복에 젖어서 이 비테프스크 위를 날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샤갈의 그림은 마치 수수께끼와 같아요. 찾아보셔야 돼요. 샤갈 그림은요, 잠깐 대충 보면 몰라요. 숨겨져 있는 요소를. 그게 뭐냐?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독특한 포인트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뭘까요? 왼쪽 아래를 자세히 보세요. 생뚱맞은 게 있어요. 보이세요? 생뚱맞게 아래 지금 담벼락 아래 대변 보는 남자가 있잖아요. 담벼락에서 대변을 보고 있어요. 전 이게 그렇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 화가는 대체 이런 걸 왜 그렸을까 궁금했었는데 이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샤갈 책이란 책은 다 뒤졌어요. 찾았어요. 의외로 별거 아니었어요. 뭐냐면 샤갈의 그 살던 비테프스크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들 집에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밤에 화장실이 급하면 다들 이 담벼락 밑에 가서 대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샤갈은 그림을 너무 심각하게 보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림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야. 재밌게 보면 되고 그냥 가볍게 여유도 느끼면서 위로를 받으면 돼. 너무 무거운 게 아니야. 그리고 자신의 예술의 그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밑에다 저런 걸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봐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작품이에요. 수탉. 그림 재밌죠? 수탉은 남성의 정욕을 뜻한대요. 남성의 정욕을 뜻하는데 자화상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닭으로 표현했죠. 수탉. 이 얼굴 보시면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고 벨라가 수탉 위에 안겨져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림에도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그림은 완전히 숨은 그림 찾기예요. 자, 먼저 이 그림에는 커플이 총 3커플이 있어요. 3커플. 어디 있을까요? 먼저 샤갈과 벨라, 그리고 뒤에 배에 커플이 하나 더 있죠. 또 한 커플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 있을까요? 한 커플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어디 있냐? 벨라의 발등 위에 있죠. 벨라의 발등 위에. 보이세요?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림에는 천사도 있어요. 천사. 천사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죠. 하늘의 천사가 꽃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꽃을 들고. 그죠? 축복해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는 염소도 있어요. 염소. 염소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수탉의 발 사이에 있죠. 염소가. 재밌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샤갈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꼭 찾아보세요. 바로 지나치지 말고. 자,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요. 1차 대전에 대한 여파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때 들어서게 되는 사람이 레닌이었죠. 레닌. 자, 레닌은 뭐 다른 이야기를 떠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했던 게 그런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차별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민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 우리만이라도. 그때 유대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풀어주게 돼요. 레닌이. 그리고 레닌은 그림의 힘을 알았어요. 그림의 힘을. 이때 미술학교를 만드는데 미술학교 교장으로 샤갈을 임명시켜줘요. 이때가 샤갈이 가장 어떤 이런 위에 올라갔을 때죠. 가장 행복했을 때고 샤갈은 한동안 미술학교 교장이 됐어요. 미술학교 교장이. 자, 이 사진이 실제로 당시 미술학교 선생님들 사진이에요. 샤갈은 중앙에 있죠.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샤갈도 샤갈인데 이 사람이에요. 말레비치. 말레비치도 유명한 화가예요. 유명한 화가인데 샤갈이 데려왔거든요. 샤갈이 데려왔는데 이 처음에는 생각이 비슷했는데 말레비치와 샤갈은 이 추구하는 예술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레비치가 샤갈을 모함하기 시작해요. 야, 샤갈의 그림 봐봐. 하늘 날아다니고 염소, 행복, 사랑 이런 거 다 부르주아적인 거야. 이런 부르주아적인 그림 보면 안 돼. 그림은 저렇게 그리면 안 돼. 자신의 이 예술 사조를 밀기 시작해요. 샤갈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자, 그럼 말레비치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어떻게 그렸을까? 이렇게 그렸죠. 추상화죠. 말레비치는 현실의 재현을 거부했어요. 현실의 재현을 거부했죠. 점점 더 이게 심해져요.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가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돼버리죠. 이걸 절대주의라고 해요. 절대주의. 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그림의 제목도 검은 사각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왜 절대주의냐? 말레비치는 예술은 정신적인 거라고 했어요. 예술은 정신적인 거에 있다. 현실을 재현할 필요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단순화로 몰고 갔을 때 결국 남게 되는 게 사각형, 동그라미, 세모 이거라는 거예요. 절대까지 끌고 갔다 그래서 절대주의예요. 자, 샤갈은 이 절대주의에 밀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학교를 떠나게 되죠. 이게 참 재밌는 그림인 게 샤갈이 떠나기 전에 그린 거예요. 염소가 있는 구성, 창문의 여벌굴 느껴지세요?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를 약간 비웃는 거예요. 말레비치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죠. 그리고 염소도 있고 샤갈이 휘파람을 불고 있어요. 발에는 참새까지 있죠. 약간 좀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에이, 저런 건 예술이 아니야. 그때 샤갈은 결심해요. 아, 내가 떠나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또다시 프랑스 파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벨라와 함께. 그런데 여기서는 잠깐 행복했어요. 다행히도. 잠깐 행복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2년 전에 열렸던 마르크 샤갈 전시에서 이 작품이 왔었거든요. 메인 작품이었어요. 제목이 연인들. 자, 그림 볼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프랑스 파리에 왔잖아요. 벨라와 함께. 잠시는 행복했어요. 잠시 행복했어요. 배경 색을 자세히 보세요.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이죠. 프랑스 국기색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자세히 보시면은 천사가 내려오죠. 천사가. 이때부터 천사를 많이 그리는데 딸이에요. 딸을 낳았을 때는 이 하늘 위에 내려오는 천사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이 그림은 포인트가 아래인데 마을이 있죠. 비테프스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을이 어두워요. 어둡잖아요. 왜 그런 거냐? 샤갈이 프랑스에 오긴 했는데 자기는 괜찮았는데 나치가 등장해요. 샤갈의 인생은 나치가 등장하면서 꼬이기 시작을 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처음엔 자기는 프랑스에 있으면서 그 영향을 안 받았는데 자꾸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야, 나치가 나타나서 지금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어. 이런 말이 계속 들리니까 미안했죠. 아, 내가 행복해도 되나?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학살당하고 있다는데 미안했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꾸 그림 속에 저런 옆에다가 어둠을 그리기도 해요.
자, 제목이 연인들이잖아요.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꽃다발 속에 샤갈과 벨라가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뭘까요? 보통 이 화가가 커플을 그릴 때는 대부분은 그래요. 여자가 남자한테 기대고 있는 그림이 많아요. 일반적이죠? 이건 좀 달라요. 샤갈 그림은. 이 그림에서는 샤갈이 벨라한테 기대고 있어요. 자신이 벨라에게 의지를 많이 했대요. 독특하게도요. 샤갈은 오히려 성격이 여성스러웠고 벨라가 남성스러웠대요. 샤갈을 챙겨주던 게 사실 벨라였던 거죠. 자, 이거는 약과예요. 이런 그림도 있잖아요. 저는 이거 봤을 때 이건 좀 너무한데? 싶었거든요. 벨라가 샤갈을 목마 태워주고 있죠. 샤갈이 그 위에 좋아하고 하늘에선 천사가 내려와요. 딸이라 그랬죠. 자, 항상 샤갈은 벨라에게 의지했어요. 왜 그랬냐? 표정 되게 좋아하죠. 왜 그랬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묘를 그린 거예요. 어머니의 묘인데 샤갈은 성격이 굉장히 여성스럽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샤갈이 결혼을 하던 해, 벨라와 결혼을 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에 대한 의지가 벨라한테 좀 갔던 거죠. 샤갈은 자신의 화그라스의 꿈을 키워준 어머니 묘지를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갔어요. 비테프스크에 갈 때마다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 마음을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슬슬 나치의 영향력은 더 커지기 시작해요. 점점 더 커졌죠. 이 그림에서 느껴지죠. 제목도 고독이에요. 고독. 그림 볼까요? 오른쪽에는 염소, 비테프스크를 뜻한다라고 했잖아요. 염소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바이올린이 있죠. 바이올린은 유대인의 악기예요. 휴대하기가 간편해서 유대인들이 항상 떠돌아다닐 때 다른 건 안 갖고 가도 이 바이올린만큼은 꼭 갖고 다녔대요. 유대인 축제 장면을 보세요. 항상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만큼은 항상 축복하러 내려오던 천사가 반대로 떠나가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배경 보세요. 어둠이 깔려 있잖아요.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상심에 젖어 있죠. 슬퍼하고 뭔가를 안고 있죠. 저게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유대인의 성경 같은 거죠. 토라. 자, 이때부터 샤갈은 그 나치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점점 더 커졌죠.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돼요. 나치, 히틀러는요, 이 유대인 예술가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런 것까지 열어요. 나치의 퇴폐 미술전. 실제로 이 자신에 반대하는, 그리고 입체파, 야수파, 샤갈의 그림들, 이런 추상적인 그림들, 그리고 추상화들, 그리고 이런 입체파의 그림들, 샤갈의 그림들을 다 모아다가 약탈한 다음에 퇴폐 미술전을 연 거예요. 이 전시는 그림도 제대로 건 게 아니고요. 그냥 대충 걸고 바닥에 던져놓고 전시 끝나면 다 불태웠어요. 나치의 이 퇴폐 미술전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잃어버린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클림트 이런 그림 다 불태워졌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치가 열었던 이 퇴폐 미술전의 메인 작품이 샤갈 그림이었어요. 히틀러는 샤갈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랍비란 그림이죠. 랍비는 유대인 선생님들이에요. 이게 메인 작품이었어요. 퇴폐 미술전에. 그리고 이렇게 써놨죠. 이 샤갈의 그림은 삐뚤어진 유대인 영혼을 보여주는 작품이야. 얼마나 나빴어. 우리 세금을 얘네들은 이렇게 쓰고 있어. 비난을 했던 거죠. 히틀러가 샤갈을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1순위로. 유대인 예술가를 너무나 싫어했죠. 자, 이때 그 히틀러의 그 너무 큰 압박에 샤갈은 어쩔 수 없이 사랑했던 프랑스 파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이 생기죠. 갑자기 지도가 나왔어요. 프랑스 지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해요. 2차 대전 때. 그리고 한때 프랑스는 반으로 나뉘게 돼요.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나치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야, 이 북쪽은 우리가 관리할 거고 밑에 남쪽은 너희가 관리할 수 있게 해줄게. 이 자치정부를 하게 해줬죠. 이 남쪽의 정부가 빗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빗이정부라 불렸어요. 자,
하필이면 샤갈과 벨라가 이 비시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남쪽은 프랑스가 관리하라고 했잖아. 왜 문제야? 이때 왜 문제가 되냐면 프랑스에서 이때는요 나치에게 잘 보이겠다고 유대인들을 본인들이 더 잡아다가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사건이 생겨요. 그때 샤갈이 죽을 뻔했어요. 마르크 샤갈은요 정말 이 당시에 실제로 나치한테 잡힌 적이 있었어요.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풀려나고 그때 생각했죠. 여기는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샤갈은 이때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초대형 사건이 생겨요. 샤갈 인생에서 가장 슬픈 시기예요. 미국에서. 왜 그러냐? 미국에 갔는데 숨어 있었어요. 전쟁 중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벨라가 아프다는 거예요. 열이 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감기겠지. 감기 같은 걸 거야. 이러고 뜨거운 물만 갖다 줬는데 열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갑자기 기절하게 돼요. 너무 열이 올라서. 이유도 몰랐어요. 무슨 병인지. 그때 샤갈이 해열제를 찾으려고 다 돌아다녔는데 전쟁 중이다 보니까 해열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구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딸한테 빨리 연락을 했어요. 이때 딸이 따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어머니가 너무 아프다. 빨리 약을 구해서 와달라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었던 게 벨라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요. 너무 빨리. 얼마나 세상을 빨리 떠났냐. 딸이 약을 가지고 올 시간도 없었어요. 벨라는 열이 난다고 얘기하고 그 후에 불과 2주도 안 돼서 사망을 하게 돼요. 세상을 떠나게 됐죠. 이거는 샤갈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때 샤갈이 이런 말을 해요. 1944년 9월 2일 저녁 6시경 벨라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라는 말을 하죠. 마르크 샤갈은 98세 살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벨라가 죽고 샤갈은 약 1년 동안 그림을 못 그리게 돼요. 샤갈 인생에서 그림을 안 그린 시기가 딱 이때밖에 없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원래 샤갈의 집에는 그림들이 전부 도배가 돼 있었는데 벨라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그림을 안 그리겠다고 그림도 다 돌려놨대요. 안 보겠다고. 그렇게 1년쯤 됐을 때 샤갈은 모든 걸 포기했죠. 그림 안 그려. 살아도 의미가 없다. 내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1년쯤 됐을 때 딸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는 건 어머니가 바라는 게 아닐 거다. 그러지 말고 우리 좀만 힘을 내보자.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보자. 그때 딸이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힘들어서 영감이 안 떠오를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일기를 써놨다. 그 일기를 우리가 책으로 출판시켜보자. 이때 딸은 그 책을 번역을 하고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샤갈은 처음으로 붓을 잡은 게 그 벨라의 일기장에 사파를 그리는 거였어요. 자, 그건 실제로 출간이 됐어요. 이 책이죠. 제목이 타오르는 불꽃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는 딸이 번역을 했고요. 샤갈이 옆에다가 사파를 그렸어요. 한 장 한 장 글을 다 읽고 벨라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다 사파를 그렸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요. 얼마나 슬펐는지 샤갈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로 옆에 벨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벨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그렇게 울면서 그렸더라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벨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이 감동적인 게 뭐냐면요. 샤갈이 이 책을 완성시킬 때쯤에 책 끝에다가 몰래 글을 써놨대요. 딱 한 줄 써놨어요. 이 벨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는 글이에요. 이렇게 써놨죠. 유대 예술의 뮤즈, 내 사랑 벨라. 그대는 세상을 떠났지만 내 그림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리라. 이런 글을 책에 써놨어요. 느껴지시죠? 전 이 말이 참 그랬거든요. 2년 전에 샤갈전을 할 때 제가 이 말을 들려드렸는데
내 그림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샤갈의 그 원본 앞에서 이 얘기를 들려주는데 정말로 뭔가 좀 감회가 남달랐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 샤갈은 이 벨라의 일기장을 출간하면서 다시 붓을 잡게 되죠. 그런데 이때는 샤갈의 그림에 어둠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녀 주위에라는 그림이에요. 그녀 주위에. 오른쪽에 벨라가 눈물을 닦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샤갈과 벨라의 행복했던 신혼 시절 결혼식, 그리고 중앙의 원 속에는 그렇게 자신이 평생 동안 가고 싶었던 비테프스크가 있죠. 그 비테프스크를 잡고 있는 건 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샤갈이 파레트 앞에 앉아 있는데 자신이 화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파레트를 들고 있죠. 그리고 샤갈의 머리를 보세요. 뒤집어졌잖아요. 저게 왜 그런 거냐면, 샤갈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괴로울 때 내 머리를 돌려놨다. 얼마나 괴로운지 느껴지시겠죠. 이때 샤갈은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어두운 파란색을 많이 써요. 이걸 가리켜서 샤갈의 슬픈 파랑이라고 그래요. 샤갈의 슬픈 파랑. 이때 나타났던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다시 붓을 들긴 했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돌아갈 곳이. 왜 그랬냐? 2차 대전 때 나치가 샤갈의 고향 비테프스크를 파괴시켜버렸어요. 비테프스크는 미사일을 맞는 바람에 다 파괴되어 버렸죠. 샤갈은 벨라도 이렇고요. 돌아갈 고향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또다시 프랑스 파리밖에 없었죠. 자, 그때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이 앙드레 말로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샤갈을 적극 지원해 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도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니까 또 우리에게 돌아와 줬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때 앙드레 말로가 딱 얘기를 해요. 샤갈한테는 정말 잘해줘야 된다. 돌아왔으니까. 이때부터 프랑스에서 마르크 샤갈을 적극 지원해주게 돼요. 적극적으로. 이때부터 샤갈은 승승장구하게 돼요. 처음 지원해줬던 게 프랑스 니스의 샤갈 성서박물관이에요. 샤갈 팬들은요, 여기는 꼭 가야 되는 장소죠. 샤갈이 그린 성서 연작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에요. 이 전시장에. 자, 아름답죠? 샤갈의 성서 연작들이 들어있는데, 이 전시장을 샤갈을 좋아하는 분들을 꼭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독특한 곳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술관이 있고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 미술관에 가서 걸겠죠. 이게 일반적인데 이곳은 달랐어요. 여기는 샤갈이 그림을 아직 완성도 안 했는데 프랑스에서 건물부터 지어줘요. 샤갈의 그림에 맞춰서. 이 그림들이 벽이 전부 샤갈 사이즈에 맞춰서 가장 보기 좋게 지어진 곳이에요. 샤갈만을 위해서 미술관을 지어줬죠. 성서박물관을. 나중에 프랑스 갈 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샤갈 최고의 걸작이 사실 여기 있죠. 그게 어디냐?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라는 곳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오페라 가르니에 마르크 샤갈이 천장화를 그려요. 천장화를 확대시켜 볼까요? 이렇게 그렸어요. 너무 멋있죠? 나중에 혹시 이곳을 꼭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런 거 해보세요. 유명한 게 이 딱 천장 중앙에 서서 바로 카메라를 들고 천장 정면을 찍는 거예요. 천장 바로 위를.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게 파리에 남아있는 샤갈의 가장 대표작이에요. 혹시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면 이 작품은 꼭 한 번쯤은 보길 권해드려요. 샤갈의 대표작. 자, 그리고 이제 샤갈은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색채의 마술사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이건 일부러 그 색채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지어진 계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화려한 색상으로 꽃들을 많이 그렸어요. 꽃들을. 너무 아름답죠? 항상 꽃 옆에 연인이 있죠. 천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샤갈의 그림은 꼭 나중에 전시회가 열리면 직접 가서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이게 막상 실제로 보면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자, 이렇게 프랑스에서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샤갈은 프랑스 3대 화가로 등극하게 돼요. 프랑스 3대 화가면 누가 있냐? 피카소, 아까 봤던 마티스, 그리고 샤갈이었죠. 자, 이렇게 프랑스 3대 화가가 됐는데 드디어 샤갈도 98세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꼭 보셔야 돼요. 저는 샤갈 강연에서 이 그림을 항상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은 놀랍게도요. 샤갈이 죽기 하루 전에 그린 거예요. 98세 세상을 떠나기 딱 하루 전에 그렸어요. 제목이 정말 놀라워요. 샤갈의 죽기 하루 전 마지막 작품의 제목은 또 다른 빛을 향하여예요. 또 다른 빛을 향하여. 그림이 감동적이에요. 뭘 그렸냐면 샤갈이 캔버스 앞에 앉아있죠. 천사의 날개를 달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천사가 내려오죠. 그리고 자신이 화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손엔 파레트가 들려있죠. 캔버스 자세히 보세요. 뭘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림 속 샤갈은 두 사람이 있죠. 다들 그래요. 이건 샤갈과 벨라일 것이다. 아까 우리 생일이란 그림 봤잖아요. 생일 때 벨라가 꽃을 들고 샤갈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벨라가 샤갈을 위해서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죽기 하루 전인데 제목이 또 다른 빛을 향하여예요. 예술가들의 삶을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요. 자신의 죽음을 마치 예상한 듯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많아요. 샤갈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샤갈은 정말 신의 축복을 받은 화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 박해는 기본적으로 당했죠. 1차 대전 겪었어요. 러시아 혁명 겪었죠. 2차 대전을 다 겪었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옆에서 다 겪은 사람인데 그걸 다 이겨내고 98세에 살았죠. 심지어요. 샤갈이 사망할 때 옆에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대요. 샤갈은 아파하지도 않았대요. 이런 말을 남겨요. 마르크 샤갈은 마치 이 생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스르륵 눈을 감았대요. 아, 정말 이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닐까? 평생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 사랑과 행복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마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강연만을 위해서 제가 만든 영상이거든요. 샤갈을 위해서. 자,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전 이 사진이 한동안 제 배경화면이었거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샤갈과 벨라죠. 이렇게 이쁜 사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샤갈이 이런 말을 해요.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 제가 이 강연을 맡았던 이유를 아까 첫 번째 섹션에 설명을 했었는데 처음에 많이 힘들거든요. 강연하는 사람들도요. 너무 힘들어요. 마스크 쓰다 보니까 강연할 때 사람들 표정도 안 보이죠. 저도 다른 데서는 사람들 있는 데서 강연을 할 때는 항상 또 마스크를 쓰고 하고 학생들이고 선생님들이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강연을 통해서 샤갈의 강연을 통해서 좀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랬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샤갈의 말처럼 좀 힘들더라도 샤갈처럼 계속해서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많은 분들이 샤갈의 그림을 보면 마르크 샤갈은 행복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너무 행복했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도 행복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크 샤갈은 행복해서 행복을 그린 게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바깥은 힘들지만 계속해서 사랑과 행복을 그렸던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이 앞으로 삶에도 사랑과 희망의 색이 가득하길 바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보도록 할게요.
이 강연을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이걸 통해서 좀 길었던 강연 자체가 많이 요약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이었습니다.